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6쪽부터 99쪽까지 등교 수업 때 잠시 배웠었던 북한의 변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 페이지가 3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설명은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반에서는 진도를 나간 반이 있는데요. 김일성 독재체제 및 권력 세습에서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김일성 반대파를 숙청을 제거를 하게 되면서 6.25 전쟁의 그 피해의 책임 전가를 김일성 반대파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숙청을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보다 더 굳혀갔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1960년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그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소련과 중국이 두 나라 간의 이념 간의 대립으로 관계가 안 좋아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산주의 국가들 끼리의 단합보다는 우리는 북한 내에서의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독재 체제를 주체 사상을 토대로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주체 사상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만의 독자 노선을 이제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기도 했었고, 이와 함께 김일성 독재 체제 역시 뒷받침할 수 있었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토대로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상이나 기념비나 초상화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북한 각지에 퍼뜨리면서 우상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수령 유일의 독재 체제를 수립한 이후에 국가 주석제를 모토로 하면서 1970년 북한 내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역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연로한 나이에 이제 1990년대 때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면서 김일성의 장남이었었던 김정일이 이제 권력을 세습하게 되는데요. 김정일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때 북한 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젊은 엘리트들이 사상 기술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젊은 엘리트들을 한 30명씩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 파견을 했었던 소그룹에 그 소그룹으로 이제 모아서 파견을 했었던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전개를 이제 중심에 되어서 했던 인물이 김정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북한 내에서 입지를 좀 다져가게 되었었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1980년대 김일성 공식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하자 김정일과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권력을 세습하게 되죠. 자, 김정일 역시 이제 그 성군 사상과 우상화 작업을 토대로 본인의 독재 체제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김정일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 세 번째로 세습을 이어나간 최고의 권력자로 북한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자, 이게 이 과정이 북한 내에서의 체제와 독재 체제와 권력 세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토대로 1950년대 때는 일단은 이제 북한의 경제가 꾸려져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천리마 운동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리마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천리를 달리는 말과 같이 천리마를 탄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모토로 이제 내세워졌던 운동이 천리마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토대로 사회주의 체제가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을 토대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자라면서 경제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공업을 발전시켰던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공업을 발전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중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공업도 함께 어느 정도는 발전을 하면서 중공업 발전을 추구했던 반면에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은 전혀 이제 발전시키지 않고 이제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중공업, 군수공업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발전을 시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그 이후로 중공업 중심이면서 군사비로 지출이 굉장히 상당했었고, 이때 당시에 소련도 경제적으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련 원조가 이제 중단되게 되었었고, 폐쇄적인 경제로 결과적으로는 경제 발전 계획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계획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성공을 거뒀던 반면에 북한의 경제 개발 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도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때 북한 내에서 일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도 사회주의 체제로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조금 막고 개방 정책을 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의 배경적인 부분에서는 1980년대 때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속 이제 붕괴를 하면서 지원이나 원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제 혼자 설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분이라도 개방을 토대로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회복을 추구하려고 했었었고요. 1990년대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낮은 선봉 지역이랑 그리고 신의주 일대 때 자유무역지대와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지하자원과 그리고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통에 약간 편리한 점을 이용을 해서 개방 정책을 추구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있었지만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직격탄을 갖다 보니까는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나 신의주 경제특구 지역에 이제 외국에서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는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교류는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정희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때는 이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반공 정부를 수립하려고 굉장히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교류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남북과의 일바 교류를 했었던 그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냉전이 이때는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됐던 과정에서는 냉전이 굉장히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되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간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졌었는데 세계적으로 이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냉전이 점차적으로 화해의 모드로 바뀌고 있었던 추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를 했었었고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남북 교류를 이제 이룩하기도 했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의 결과로 우리는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남북 간에
그 통일을 이룰 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 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모토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떨어져 있었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기회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공연 예술팀은 교환하는 등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를 조금 더 특색 있게 봐주게 되는데, 노태우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그 소련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의 북방 외교, 그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보다 더 강력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고, 이와 함께 북한과의 교류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교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총리급인 고위급에 해당이 되는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서로 북한과 남한 서로 상호를 인정하자, 그리고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라면서 불가침 조약이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서로 이제 맺어지게 되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이제 맺어지게 되었었죠. 이와 함께 노태우 정부 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이제 이어서 김대중 정부 때 좀 더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의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화해를 추진하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현대그룹의 회장이셨던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소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를 많이 이제 수천 마리를 데리고서는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류를 이제 하면서 북한과의 대북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가 이제 김정은이 아니고 때가 김정일 시기였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에서의 국방위원장이었었던 김정일이 만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의 교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노트 정리가 많으니까 좀 급하게 나갔는데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heck.